밤의 장막이 드리운 파리의 심장부. 1997년 8월 31일의 새벽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국민의 공주 다이애나가 리츠 호텔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왕실의 그림자와 마지막 숨바꼭질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파파라치의 번쩍이는 플래시 세례와 함께 질주하던 검은색 메르세데스. 그 차는 폰드 알마 터널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잠시 후 찌그러진 금속과 부서진 유리 파편만이 비극적인 침묵을 대변했습니다. 웅장한 왕실의 휘장 아래 감춰진 비밀,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될 진실을 영원히 봉인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을까요? 이제 그 운명적인 밤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1년 7월) 첫날,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라는 이름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백작자귀를 받게 되면서 그녀는 스펜서 부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죠.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주, 진정한 민중의 왕비라고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영국의 아름다운 장미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애칭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애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는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사랑만큼이나 그녀가 겪어야 했던 시련도 만만치 않았죠. 그녀가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귀족 집안 출신이었지만 다른 화려하고 거리감 있는 왕족들과는 달리 훨씬 서민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그녀만의 매력이었죠. 헬이라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그녀만의 교육 철학을 고집했습니다. 왕실의 틀에 맞춰 키우기보다는 보다 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양육하고 싶어 했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거나 일반적인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의 그녀는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남편의 불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는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했죠. 이런 발언은 당시 왕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혹시 그 비극적인 밤을 기억하실 만큼 연세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많은 영국인들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었고, 런던에서부터 뭄바이 그리고 뉴욕까지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이애나는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 생활 동안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왕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나 아이들이 왕실의 엄격한 규율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필립 공과도 자주 의견 충돌을 벌였다고 합니다. 런던 시민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로 오래되고 복잡한 왕실 내부의 갈등이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녀는 반항적인 인물이었지만 분명한 신념과 목적을 가진 반항이었습니다. 그녀가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다이애나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HIV 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동물 보호 운동, 노숙자 문제 해결, 마약 중독 예방, 지뢰 제거 캠페인, 각종 질병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정말 다양한 자성 활동과 사회적 이슈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호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울증이나 이혼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왕실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왕실 가족들은 개인적인 고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까지 왕실 가족 대부분은 버킹엄 궁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버킹엄 궁전 안에서만 처리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싫었어요. 그 모든 압박감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왕실에서 이런 수준의 진실한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솔직함이 그녀를 전설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왕실에도 어느 정도 현실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었죠.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왕족들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끔씩 대가족들과 원만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종류의 내부 비판은 이전에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왕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997년 8월 31일 밤 그녀가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을 때 그녀가 의도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음모론자들은 그녀가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되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먼저 그녀의 죽음에 관한 공식적인 버전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일부 사람들에게 20세기의 가장 큰 뉴스로 불렸습니다. 만약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사건이 다음 세기의 최대 뉴스였다면 다이애나의 죽음은 그에 못지않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에는 소셜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이 그렇게 빠르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애나가 잠깐 외출 중이에요. 파파라치들이 여전히 성가시네요와 같은 마지막 트윗을 남기지도 않았죠. 하지만 많은 영국인들은 새벽 1시 무렵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속보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파리에서 교통사고 발생, 다이애나 왕세자비 위중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그녀는 이집트의 억만장자 모하메드 알파예드의 아들이자 그녀의 연인이었던 도디 파예드와 함께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그날 그녀에게 청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보고서들은 이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오후 4시 30분경 두 사람이 파예드의 아버지가 소유한 파리의 리츠 호텔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예드는 보석상을 방문해서 값비싼 반지 2개를 구매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오후 10시경 두 사람은 호텔 내의 엘에스파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파파라치들이 몰려들어서 계획을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파파라치들은 이미 호텔 주변에 대거 몰려 있었고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죠. 다이애나가 죽은 그날이라는 책에 따르면 그녀는 도버솔 생선, 채소 튀김, 버섯과 아스파라거스가 들어간 오믈렛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파예드는 레스토랑에 있는 손님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사진작가들이 변장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음식을 호텔 방으로 가져가서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받고 있었고 이것이 그날 밤 비극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정을 30분 정도 넘긴 시간에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서 파예드의 개인 아파트로 이동하려고 했고 리츠 호텔의 보안 담당자인 앙리 폴이 운전하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SE80에 탑승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운전자는 스카치 위스키 한 잔과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시된 혈액 검사에서는 법적 허용 기준의 3배를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나중에 그가 평소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명백히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프로작이라는 약물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도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그 사고가 그의 과실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수십억 원짜리 질문입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그의 잘못이라고 결론지었는데 첫째는 음주 상태였고 둘째는 무책임한 고속운전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쨌든 폴은 두 사람을 파예드의 집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결코 완수되지 못했고 대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벽 12시 23분 그는 차를 뒤따라오는 사진작가들을 따돌리기 위해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는데 폴이 폰드 알마 터널에서 차량 통제력을 상실하고 콘크리트 기둥에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폴과 파예드는 충격으로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이애나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후 차량 잔해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트레버 리스 존스였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그가 안전벨트를 착용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지만 다른 보고서들은 이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이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완전히 부서져서 그리 운이 좋다고 할 수는 없었죠. 얼굴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책을 썼는데 그 이유는 온갖 음모론들이 너무 신경 쓰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숨기려는 어떤 음모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제가 목격한 진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는 그날 밤의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못한다고 했고 충돌 이후 다이애나가 신음소리를 내며 도디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디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스 존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은폐 작업에 참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억만장자는 이 사건이 필립 공과 MI6 정보기관이 조직한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하지만 먼저 공식적인 버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1시 20분경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그녀는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새벽 2시 1분에 그녀는 피티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에 도착하여 즉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정확히 새벽 4시에 그녀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고 게임은 끝났으며 영국의 장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언론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이애나의 몸은 심각한 출혈과 쇼크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수술을 통해 좌측 폐정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손상 부위를 봉합하고 2시간에 걸친 외부 및 내부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그녀의 시신은 영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왕족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대부분은 파파라치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사건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그런 열성적인 광신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난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흐린 하늘과 보슬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물론 울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각종 음모론을 만들어내기에 바빴습니다. 사고 잔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차는 마치 킹콩과 싸우고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일부 초기 보도에서 다이애나는 뇌진탕과 팔골절, 한쪽 허벅지 상처만 입었다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카이뉴스의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디는 사망했지만 다이애나는 괜찮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도 다리 골절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란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모든 이론들 때문에 영국 경찰은 나중에 페이지 작전이라는 이름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파운드가 투입된 페이지 작전의 공식 결론은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마침표는 대중의 거대한 불신과 함께 수많은 의혹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디의 아버지 모하메드 알파에드였죠. 그는 이 모든 것이 사고가 아닌 왕실의 핵심부가 개입된 정교한 암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이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이애나가 도디의 아이를 이신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실이 이집트계 무슬림이 결국 미래 영국 국왕의 의붓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에서는 임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검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후 그녀의 상태로는 초기 임신 여부를 정확히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이애나 자신도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집사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그녀가 찰스가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누군가가 제 차에 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망가뜨려서 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고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에 조작을 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다이애나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는데 다이애나는 그가 제거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매우 설득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이애나가 자신의 삶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녹음 테이프들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사랑했다고 말한 경호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어서 그는 왕실 보호에서 해임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제거당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진 작가들이 부분적으로 연루되어 실제 추락을 야기했고 MI6나 사악한 왕족들과 비밀리에 협력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전문가들이었고 평소 하던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도디의 아버지가 말했듯이 생존한 경호원도 그 일에 관련되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팀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러자 실제 목격자인 다른 사람들이 도로를 따라 밝은 섬광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가 고속으로 달리는 운전자를 실명시키려 했던 것일까요? 누군가가 차량을 추격해서 빠르게 달리게 만든 다음 다른 누군가가 운전자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모두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점은 다이애나가 좀 더 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종종 현장에서 치료를 받는 반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빨리 실어나르는 정책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공모에는 응급구조대원부터 의사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인원이 연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MIU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나중에 그녀가 입은 부상으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차가 기둥에 부딪혔을 때 그녀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운전자 앙리폴이 비밀리에 MIU에 고용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조사 결과 그는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보안 요원으로서는 너무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경찰은 폴이 해당 기관과 협력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이론 중 하나는 리처드 톰린슨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왔을 것입니다. 전직 MI6 스파이는 해당 기관이 그녀의 죽음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이 MI6의 세르비아의 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로보 조명을 이용해 운전자를 실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조사했고 MI와 MIO가 세르비아의 고위 인사를 제거하려고 계획했지만 그 사람이 밀로셰비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스트로보 조명을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톰린스는 나중에 신뢰성을 잃고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그 후 MI로부터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는 해당 기관에 대해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폭로했으니까요. 그는 그들이 그녀를 죽였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우선 MI6는 헬리콥터나 비행기 또는 자동차 사고를 조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스트로보 라이트는 풀에 있는 SBS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SAS 군인 한 명이 그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한 증거도 있습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 터널에는 CCTV 카메라가 14개나 설치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공연을 촬영한 카메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것들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것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좀 의심스럽네요. 이것은 정말로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한 이 사고에 흰색 피아트 우노가 연루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MI6 직원이 운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흰색 피아트 우노는 다이애나의 차와 충돌했다고 하며 이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터널에서 그런 차량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지만 터널 안에서는 아무도 그 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차량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파헤드는 장폴 제임스 안단손이라는 남자가 그 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가 다이애나와 도디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았고 실제로 그는 흰색 피아트 우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차량이 목격된 차량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파헤드는 이 남자가 요원이었고 그날 밤 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000년에 안단손이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것이 확실히 자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를 차 안에서 발견했는데 그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그것이 그녀의 평소 습관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이애나가 빠르게 방부 처리되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파헤드는 임신 여부를 포함한 추가 검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더위 때문에 그녀의 시신이 손상되고 있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을 위해 그녀의 모습을 정돈해야 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파헤드는 그날 밤을 소재로 불법 살인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지만 법적 조치 가능성 때문에 결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것을 보고 싶었을 텐데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영화가 완성되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계획된 암살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이 여전히 수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